하하, 소리 없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있어요. 뭔가는 보여지는데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고영환 한국관광대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 살펴볼까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소리 없는 영상 논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영상 먼저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시온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자 그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성동부 제1부부장이 조전과 조화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김민지 기자, 우리 정부가 공개한 영상에 소리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 현장에 기자들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기자들의 취재를 불허하는 대신에 직접 찍어서 우리가 영상을 주겠다 해서 이제 허허. 저렇게 된 건데 예. 저희가 소리를 지운 게 아니고요. 저게 소리가 지워진 채로 언론에 배포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통일부가 찍어서 언론에 배포한 영상인데 소리가 다 지워져 있죠. 입모야만 저렇게 보이는데 예. 양측이 대화를 나눈 게 한 15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1분 40초짜리 분량으로 제공이 됐고 이마저도 장차관의 검토를 거친 뒤에 2시간이 지나서야 또 늦게 배포된 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영상에 뭐 아무 소리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하는지, 소리를 지운 채 언론에 제공이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교수님, 이게 좀 논란이 생각보다 크더군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처음 이야기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뭐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이야기들가 있을 거고 뭐 그렇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같은 거 넣는 거는 예. 오히려 그런 게 넣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저걸 빼버리고 묵음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되는 뭔가 말이 오고 가지 않았는가? 뭔가 북한이 눈치를 보지 않았는가? 허허. 북한이 이런 말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통일부가 한 거거든요. 예. 좀 솔직히 15분 동안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희를 평상시에 평소에 이호 여사가 어떻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은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네. 신서 전달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다고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부디 2분짜리로 해서 네. 묵음 처리까지 해서 말 보면 입 보면 다 나오거든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야기 같은 것도 네네. 다 나오고 그러는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참 통일부가 필요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영상을 기자들에게 언론들에게 공개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부가 저 묵음 처리된 영상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영상 묵음 처리는 북측의 요청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걸 묵음 처리해서 언론에 제공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우리 정부가 스스로 묵음 처리해서 제공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우리 내부 의사 결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의사 결정.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뭔가 우리 정부의 윗선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묵음 처리가 된 영상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제시를 했는데 통일부가 영상을 가져와서 언론에 제공했고 결국은 통일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기관이 누굴까? 아니면 국정원인가? 예. 국가안보실인가? 청와대인가? 아하. 거기서 뭔가 묵음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통일부가 도대체 왜 했는지 예. 그리고 사실 저렇게 묵음 처리를 할 정도로 뭔가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라 또 나올 수도 있는 합리적 거거든요. 의심이 가는 합리적 거죠. 의심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저런 거는 솔직히 저거 한 2분짜리 하면서 반갑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보냈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논란도 피해갈 수 있었는데 예.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정책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무금 처리된 영상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이제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우리 측의 취재 기자가 판문점 가서 이제 취재하려고 하니까 탈북민 출신 기자 중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못하게 했어요. 그쵸? 판문점.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1월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방남했을 때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현 단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국정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 단장께서 불편해하신다. 취재진의 접근을 저지했고요. 좀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김여정 제1부부장 왔을 때 우리 장차관급들이 줄 서서 한 줄로 서서 쭉 지나가면서 인사받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인사를 차례차례 받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딱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시청자가 보기엔 굉장히 기분이 쏙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나왔고, 사실은 탈북민 기자 문제도 우리 측 지역에서 진행된 회담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통일부가 알아서 그 탈북 기자를 뺀 거 아닙니까? 배제시킨 거죠. 그리고 현성월 단장이 그때 대령이 직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뭐라고 악단 단장인데 아하. 현 단장께서 불편해하신다. 좀 또 어떤 대통령께서 불편해하신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처럼 저렇게 국정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취재진의 접근을 금지했거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현 단장께서 불편해하신다. 저런 거 보면 TV를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기분이 안 좋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논란이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친서를 받았다, 이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 기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친서와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미국의 언론 보도가 약간 좀 결이 다르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를 공개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네 번 정도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보낸 김정은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대화 진전, 또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를 위한 편지일 뿐이었다. 라면서 이제 내용을 일축했는데 뭔가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이 6월 14일이랍니다.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일 맞아서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생일 편지 정도의 성격이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 친서 안에 없었다는 게 CNN 보도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여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북한 외교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상들 간의 친분 관계를 활용한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에 맞아서 6.12 정상회담 1주년에 맞아서 친서를 보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뷰티풀 레터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편지에 제가 보건대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외교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보면 생일 몇 주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합의한 대로 6.12 정상회담 이행을 위해서 양측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편지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건대로 80, 90% 이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흥미있다고 하면 뭐 그 6.12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흥미로운 분야로 볼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오슬로에 가서 이제 뭐 6월 말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싶다.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의지에 달려 있다.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까 칼자루가 어느새 슬그머니 김정은 위원장 손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게 12일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흥미로운 대목이 대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대하는 듯한 정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고자세를 취하게 하는 그런 외교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뭐 우상화, 이게 뭐 최고 존엄이니까요. 우상화 얘기가 끊임없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상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하곤 했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어떤 경양 모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승강기에 모셔드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계단을 2계단, 3계단씩 뛰어넘으시며 우층으로 오르셨습니다. 어찌나 빨리 오르셨던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강기가 와 닿기도 전에 승강기 앞에 도착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 오보이 장군님을 충정 다해 받들어 오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풍모를 전해주는 일화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애나 파이필드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베이징 지국장이 책 하나 냈잖아요. 김정은 평전을 책 한 권 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뒷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김 기자, 뭐 새로운 소식이 또 있다고요? 김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좀 난폭한 성격을 드러냈다 이런 주장이 담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거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친구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실렸는데 사실 그 평양에 들어갔던 일본인 요리사 있잖아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도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뭐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와 맞물려서 좀 난폭한 성격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 책의 내용이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화가 났던 모양인지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심지어 침까지 뱉었다. 저거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가 된 후에 예. 많은 기관들이 가서 네.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과 면접을 합니다. 아하. 1대1 면접을. 왜냐하면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게 왜 나오는가 하면 13살, 14살 때 스위스에 갔는데 예.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간 거죠. 학급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학급에 들어가서 독일어로 이야기하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 이게 학생들 답답하고 막 답답하고 그랬겠죠? 또 학생들은 놀려주고 네. 그럼 놀려주는 학생들한테 침 뱉고 아이고야.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이야기는 이미 2000년대 김정은이 후계자로 된 다음에 네. 많이 나와 돌아다녔던 얘기거든요. 저기 이제 마지막 후계자라는 책에 저걸 정리해서 그러는데 저런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요? 평양에 그냥 있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성격이 저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거다. 아, 오히려 평양에만 있었으면 외국에 나가서 오. 그 나라 말을 모르는 학급에 들어가서 애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약간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이러면서 성격이 더 약간 나빠졌다. 나빠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격 자체가 예사롭지는 않네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침까지 뱉을 정도면. 우리 3세들 여러 가지 일탈 행동들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3세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북한 내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은 뭐 군가가 많잖아요. 북한 군가가 많은데 김민지 기자, 이 군가가 최근에 어떤 이 특정 군가가 당 간부들한테 보급되고 있다면서요? 네. 제목부터 충성심을 강조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알았습니다. 라는 알았습니다. 제목인데요. 이게 작년에 최룡해가 군가 알았습니다를 이제 당에 보급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노래 나온 지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날마다 반복하는 대답이라고 소홀히 생각한 게 없는가. 명령받은 병사의 대답 속에는 전투의 운명도 놓여있다네. 운명이 빌까요? 당을 빌까요? 우리는 대답한다 어지간까지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군가가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가산말을 잠깐 보니까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충성의 대답소리 높이 울려라. 알았습니다. 명령받은 병사의 대답 속에는 조국의 운명도 걸려 있다네. 최근 들어 그러니까 저게 급속도로 지금 보급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 저건 이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유명한 군가입니다. 저희들도 노동조기대 가서 저 노래 부르며 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아, 그러셨어요? 오직 알았습니다. 수령님 지시에는 그냥 토달지 알았습니다. 토달지 말라. 그거를 이제 40년이 지나서 저 2015년에 황병서가 총국장 됐을 때 저 노래를 다시 한번 공부를 시켰는데 지난해는 또 최룡의 당 조직 지도부장이 안 되겠다. 이 노래를 다시 보급시켜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 붐이 일어났는데 한마디로 예. 그냥 수령님이 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알았습니다. 그거 하고 당이 한 가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령이 한 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 하라 그러면 당신이 10가지를 하고 싶어도 수령이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리고 수령이 뭐라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 대답 외에 다른 대답 하지 말라. 근데 교수님 궁금한 거. 그러면 저 노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당 간부들한테 널리 보급이 되고 있을까? 당과 군대 간부들한테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거는 예. 이제 말한 것처럼 뭔가 토를 나는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나타나고 있다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 조건이 제재 때문에 이 조건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알았습니다. 그럼 무조건 집행하라. 김정은이 지시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집행하라. 그 뜻으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과 군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래가 보급되고 있다는 건 북한 내부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동당 산하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조성하는 임무를 맡은 외화벌이 책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무슨 기고문을 낸 거를 한 언론사가 입수를 해서 보도했는데 이 외화벌이 책임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토로했답니다.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 무례한 제재 단기간에 안 끝날 듯 여러 가지 난관에 일꾼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 소리. 굉장히 지금 북한 내부가 어렵다는 얘기죠, 교수님? 근로자라는 게 조선노동당 기관 잡지입니다. 저기가 북한 노동당의 기본 사상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39호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자금을 만드는 39호실 산하 여러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제재가 안 끝날 것 같다. 정말 힘들다는 것들을 쭉 쓴 거거든요. 저 잡지를 어느 한 언론이 지금 입수를 했는데 내용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셨어요? 결국은 제재 때문에 많이 힘들다. 힘드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못하겠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 그런 거를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건데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북한이 외환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들려오는 전언에 의하면 북한이 실제로 올해안까지 쓸 돈밖에 없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 쓸 외화가 없다. 바닥이 났다.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도 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김정남이요. 그 후계 경쟁에서 이제 밀려난 뒤에 제3국을 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좀 살해 위협,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고 해요. 이후 설명은 잠시 영상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4군데 있고 나가는 것도 4군데 보안상도 아주 좋은데요. 세탁기, 청소기 뭐 이렇게 텔레비지만 뭐 이렇게 또 짜기짜기 가꿔진다든가 그런 건 항상 떠받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김정남 마지막으로 만나시고 미안하게 괜찮았어. 두 분을 네, 항상 두려움을 떨었다는 김정남. 2017년에 이제 암살이 됐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1년에도 사실은 김정남이 암살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은 김정은 이제 집권한 이후에
본인이 암살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김정은이 권력을 쥔 이후에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김정남을. 예. 근데 김정남이 김정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뭐 하여튼 그 고비는 한번 넘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2000년 초에 예. 헝가리, 오스트리아 쪽에서 한번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 나라 외무성이 북한 정보 당국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2011년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중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에서 암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 중국이 그런 거 하지 말라. 아,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포기했다기보다도 중국 때문에 못한 거네요. 공안 당국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못한 그것을 거네요. 못한 건데 결국은 2017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살해를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건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북한의 김정남을 중국이 왜 보호하고 있나. 나에 대한 대신 카드가 아닐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경우에 김정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가장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싹을 미리 잘라버리려고 이미 2011년 아니면 2000년대 초부터 김정은이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2017년 2월 달에 살해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